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출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을이 왔는데도 가을이 온 것 같지 않은 것은 또 어떤 느낌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음악평론가 강헌입니다. 그리고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하루 또 연휴가 끼어서 오늘 녹음이 하루 늦춰졌네요. 그러니까요. 업데이트도 하루 늦어지겠습니다. 확실히 가을이 되니까 감이 떨어져. 뭐라고요? 가을이 되니까 감이 떨어져. 출래불사춘 할 때 바로 들어가서 출래불사춘 이렇게 탁 그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가을이 되니까 감이 떨어져요. 예, 주말에는 비도 왔고요.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이제 추석 때는 몰랐던 가을이 느껴집니다. 근데 또 오늘 낮 날씨는 또 뭐 29도, 30도라고 합니다. 참 종잡을 수 없는 날씨예요. 그리고 우리 정치카페 시즌2 녹음도 벌써 14번째인데 참 시간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첫 녹음했던 게 7월 초였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별 이런 참 고작 14번 녹음하고 이런 회고를 하게 되네요. 어떻습니까? 뭐 저는 최근에 방송 잘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참 3명 참 욕도 많이 먹고 3명한테 들었어요. 우리 당원 3명한테 방송 잘 듣고 있다. 기뻤습니다. 저는 뭐 일관되게 첫 해부터 잘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원래 아는 사람한테 그냥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본래 아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듣는 게 쉽지 않아요. 본래 이 아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잘 안 듣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 주말 내내 어떤 우리 국악 심사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심사 가던 위원 중에 국악방송 PD가 나왔어요. 국악방송 PD가 첫 마디가 뭐냐면 국악방송 시청률은 0이다. 청취율은 0인데 아마 우리보다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악하는 사람 절대 안 듣는다. 그때 내가 한번 국악방송 PD를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자 PD였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방송 그리고 보지 않는 방송을 만들면서 참 힘들겠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 역사 5,000년을 관통한 게 국악이고 달랑 한 50년 외세 음악에게 빼앗긴 건 달랑 한 50년이다. 되찾아올 거다. 그래서 나는 그 희망으로 여기에서 헌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하고는 처지가 다르네요.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대세 방송이 돼가고 요새 씨름할 때도 국악 안 해요? 아니 우리 노유진 많이 들으니까. 예, 뭔 이야기야. 그동안 참 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들 때도 많았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의 성원의 힘과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도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햇살에 익어가는 벼처럼 더 나은 모습을 조금씩 더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이정현 대표가 드디어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애초에 단식을 시작한 진짜 이유가 최순실 게이트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아보자는 데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는데요. 단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국감이 야당 주도로 진행되면서 이정현 대표로서는 얻은 것 별로 없이 단식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도 국감에 복귀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밝히는데 더욱 이제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가장 역대 참 특이한 단식이었죠. 정말 이상한 단식이었어요. 이상한 단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의장 상대로 단식을 했잖아요. 그 분명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국감에 복귀해라 새누리당 의원들이요 이랬는데 의원들이 거부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단식을 한 게 틀림없어요. 국감 복귀를 걸고. 아니 그래서 막판에 단식 풀면서도 국감에 복귀하는 걸 전제로 내가 단식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짧은 누구를 상대로 투쟁하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복잡한 단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2부에 이정현 대표 얘기를 좀 더 다루긴 할 건데 이정현 대표가
단식 중단하면서 선언문 내온 거 보면요. 국민한테 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전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한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웃겼어요. 그 방금 뭐 여론이 안 좋아서 단식을 중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분석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제가 여론이 너무 좋았나요?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총알바지 이정현 단식 투정 풀듯.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해산 결정. 이게 지난 금요일 날에 그 정경련에서 이 두 재단을 해산하고 다른 통합 재단으로 이전한다 하는 선언을 지난 금요일 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벌기다. 지금 이 쌍둥이 재단에 관련된 비리가 말 그대로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가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경련하고 계속해서 말이 달랐고 그다음에 기업에 돈 토해냈던 행님들이 계속해서 물밑에서 정언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 벌기가 이정현의 단식 투쟁으로 초점을 흐려놓고 그 대응을 했는데 대응책이 이제 나온 거죠. 두 재단의 해산 을 결정하고 다른 재단으로 통합 이전하면 그동안의 계좌 추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숨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상 두 재단에 대한 대책이 섰기 때문에 단식을 접을 것이다가 지난 금요일날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단식을 이제 접었던 더 이상 단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정말 나쁜 것은 박근혜가 모든 걸 만사제 끼놓고 가가지고 지금 말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박근혜가 이야기해서 말렸다는 식으로 또 보도해 가는 언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건 아니다. 또 시작하자마자부터 오늘 양박이 흥분하네. 정말 분석이 그동안 들었던 분석 중에 A급에 속하는 분석. 가장 예리했어요. B급에서 그랬잖아요. A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네요. 한우 등급 올라가듯이. 왜 그랬는지 이제 모든 게 다 맞춰지는구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왜 단식하는 건 좋은데 할 수 있죠. 여당 대표도 왜 밀실 단식을 했나. 보통 단식하면 이 공개를 하잖아요. 나 단식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막 계속 보고도 받아야 되고 막 이래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공개 단식을 할 수가 없었네요. 원래 밀실 좋아하잖아요. 또. 근데 오늘 저는 아침에 다시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쭉 모니터를 했는데 꼭지가 확 돌아버린 게 휠체어를 타고 국회 기도실 앞에 들어가는 사진 장면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단식을 해봐서 알아. 3, 4일, 5일, 6일 전혀 문제가 없고 7일 단식하고 집회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사자우를 터트려내는 것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학생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다 했던 단식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단식에서 그 쓰러져가는 모습으로 국회 기도실을 딱 가는데 첫 번째 예수쟁이로서 예수와 예수쟁이에 대한 전형적인 모독이다. 두 번째 단식 투쟁은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단식 투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단식 투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식 쇼를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단식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모든 이정현의 쇼와 그 투쟁을 다시 한 번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러한 현상까지 이제 단식 투쟁까지 모욕했다. 그럼요. 사실 저는 사경을 헤맬 때도 9일 단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9일을 굶었는데 그런 사람도 뭐 전혀 그렇게 뭐 휠체어를 타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요. 7일 정도 하면. 근데 아니 전국의 이 단식 선배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일주일 단식한 다음에 당대회 사회 봤거든요. 휠체어 타고 사회를 봤어요. 소리 더 잘 나요 정말. 휠체어는 안 탔죠. 저요? 이정현 입고 걸어다니고 마이크 잡고 소리 질렀다니까요. 이정현 같으면 휠체어 타고 닌기로 꽂고 아마 사회 봤을 걸. 하여튼 뭐 근데 이정현 얘기는 좀 이따 2부에서 심리 분석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 이정현 심리 분석할 필요 있나? 완전 분석 끝났으니까 완전 또라이인데. 그 분석 끝났다고 지금. 하여튼 뭐 최순실 게이트 쭉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최순실 게이트의 전체적 그림을 한번 살펴보고 남은 퍼즐을 한번 맞춰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가 왜 만들었는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대강 나오고 있죠. 예,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 두 재단에서 모은 돈이 박근혜 대통령 퇴직금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었는데요. 뭐 구체적인 사실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틀림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거 알고 있죠, 국민들이. 그리고 청와대에서 압력 넣어가지고 돈 모았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팩트를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대로 놔두면 뭐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몇몇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또 결론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것 비리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벌 받을 사람 받고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거 남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세웠지만 그리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경련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입장이고요. 재단 설립 과정부터 자금 모금 뭐 그 이후의 사업 과정 모두에서 권력과 밀착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재단 설립하는 그 이제 단계 아직 돈이 들어오기 전에 재단에 네. 그 단계부터 이제 일단 그런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들이 들으시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미르재단은 작년 10월 27일 날 설립 허가를 받았어요. K스포츠 재단은 올해 1월 13일 날 받았어요. 몇 달 차이 안 나죠. 근데 일단 둘 다 재단 설립 허가증을 받는데 하루 걸렸어요. 보통 21일 걸려요. 20일은 흔하지만 보통 더 걸리기도 해요. 몇 달씩 걸려요. 몇 달씩 걸리고. 네, 이거 해본 사람들 다 알죠. 네, 근데 일단 하루 걸렸다. 여기서부터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미르재단이 그 작년 10월 27일 날 예. 법인 설립 허가가 됐는데 그 며칠 사이에 매우 긴박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쫙 하고 전체적으로 그림 그려야 될 내용인데요.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작년 10월 25일 이맘때잖아요. 날씨 좋을 때. 이날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날 오전에 전경련에서 재벌 그룹들한테 이메일을 쫙 보내요. 내일 팔레스 호텔로 와라. 법인 인간 갖고 와라. 몸만 오지 말고. 이거 보냅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첨부 파일 같이 붙여요. 거기에 그게 뭐냐면 출연 증서예요. 얼마씩 이 재단에 돈 낼 건지 각자 문서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가져와라 이런 거죠. 근데 그 출연 증서는 전경련에서 이 샘플을 보내줘. 똑같이 이걸로 해라 이렇게. 이게 10월 25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이 상황이고요. 그날 그걸 받은 재벌 그룹 본부에서 계열사들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 같으면 삼성전자, 물산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열사들한테 또 전화를 해요. 이런 연락이 왔고 내일 와야 되겠다. 네가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삼성그룹 전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중에 계열사 뽑아가지고 그룹별로 어느 계열사에서 이 재단에 출연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해달라고 또 그날 전경련이 그 그룹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락을 하는 거죠. 재벌그룹 본부에서 계열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겨레에서 그게 이제 쭉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동창들 번개도 아니고 다음 날 나와 이거를 이메일 보내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다 모였어요. 이건 뭐 회합이라기보다 집합이야 집합. 그러니까 다 모았죠. 뭐 재벌이 5분 대기조도 아닌데 이렇게 모인 거고요. 심지어 이날 연락해가지고 참가 선수 이름까지 다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 다음 날 아침에 회의록에 도장 찍어야 되면 회의록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날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50개 이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가짜 정관, 가짜 회의록에 도장을 찍죠. 근데 왜 가짜예요? 아니 회의 안 했으니까 뭐 집합했잖아. 집합했죠. 집합해서 도장만 찍은 거죠. 10시부터 2시까지. 10월 26일 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총 맞은 날 그날 그날이 11.29. 11.6 맞춰갖고 다 모여서 경건하게 도장 찍은 거예요. 돈을 내자 이렇게. 그게 이제 일요일과 월요일 이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이죠. 왜 뭐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이런 재단 만든다면 참여해서 하는데 대충 다 가라로 회의록을 만들긴 해요. 아, 그건 그래요. 다 그렇게 하죠. 야, 근데 빠르다. 근데 굉장히 빠르죠. 네. 이틀 만에. 그럼 이때 몇 개 기업이 참여한 겁니까? 도장에 50개? 18개 기업에 네. 50개 관련 네. 회사 임직원이 왔어요. 아, 많이 그러니까 한 그룹 안에도 여러 계열사가 여러 있으니까. 계열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고요. 집단으로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서로 알지만 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도장 찍은 거죠. 간 10시부터 2시까지.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그런 것도 그렇게 꼭 주말에 사람들 쉬는데 막 이메일 보내고 이래가지고 소집을 시켜야 되는 그렇게 긴급하게 진행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스터리인데 예. 그 미스터리 아니에요? 미스터리 아니에요?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똑같은 기획을 했었어요. 네. 일회 재단과 같은 똑같은 기획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아유 내가 그 친기업인데 라고 프렌들리 비즈니스 아니에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 바뀌었어 요새? 원래 비즈니스 프렌들리. 원래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니 나 예능 아무튼 예능한다고 도취를 네. 했어. 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끝나고 나면 돈을 줄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다시 재단 그 청계재단 말고 다른 재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네. 그러기 그 과정을 갖다가 박근혜 정부가 봤기 때문에 올해 들어오면 급격한 권력 누수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총선 이후에는 바로 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뜨면서 그것들을 예상하고 작년 말에 서둘른 거구나. 서둘러서 총선 이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시간적 사유가 있었던 거죠. 미스터리일 수가 없지요. 아니 그래서 시간적 사유가 있었던 건 저도 동의. 그리고 11월 그때 뭐 저 지정 기부금 단체 그거 지정하는 문제도 하여튼 작년 안에 해결하려고 노력한 건 동의하는데 다만 10월 26일, 10월 25일 그렇게 주말 끼고 이틀 사이에 그렇게 난리를 칠 필요가 있었냐. 한 하루 이틀 있다 해도 되잖아요. 아마 11.6 기념하려고 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선을 해보면 아마 확인 국감 끝나는 시점쯤 될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지난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시점 이후에 치고 들어가서 정리하는 이러한 흐름을 탈쓸 수가 있었다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뭐 종합 국감이라고 하고 이제 확인 국감이라고 하더니 공무원들은 확인 국감이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난 그 국감 초에 첫 번째 국감에서 막 질의했던 거 그다음에 고치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각 부처에서 이제 의원들한테 다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국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총정리 국감인데 뭐 고쳤냐 고친 거 보고하고 안 고친 건 그 사유돼서 안 고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확인 국감 끝나고 나면 사실상 그 기업은 대체적으로 한 해 1차 농사를 마무리해요. 그 시점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그의 영업 회계 장부를 총정리하는 그 또 시점이에요. 그래서 11월 초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장부 정리하면서 한 해에 뭐 영업이익, 뭐 순이익 이런 거 이제 쭉 그 회계감사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한꺼번에 물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결국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신속하게 한두 뭐 기업한테 뭐 은밀하게 점심이나 먹자 이런 수준도 아니고 무려 상위 18개 그룹의 50여 개 계열사를 이렇게 순식간에 움직인 정말 이 힘은 뭔가 어디서 나오나?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전화하면 뭐 받지도 않잖아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화번호를 모르죠, 우리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 첫 번째는 그런 이 정경련에 속해 있는 회원사들을 한 방에 움직일 수 있는 힘. 네. 재벌들을 5분 대기조로 만든 이 힘. 정경련 이성철 부회장. 그러니까 그 라인이 우리는 다 알고 있다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종범, 이승철 다 알고 있어. 근데 이제 다 알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이더라라고 하는 거. 안종범 불러다가 전화기 내놔. 통화 내역 확인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제가 나중에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의 결론은 특검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런 건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안종범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아니 그리고 이승철 부회장이 막 그렇게
50개 이 회사 임직원들을 오세요 이러면 다음날 막 불러 모으고 이렇게 힘이 있어요? 일개 협회 부회장이. 일개 협회 부회장이 그건 불가능하죠. 그 뒤에 뭔가 힘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 힘의 실체를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 힘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해가지고 정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아마 이게 이제 그렇게 합리적 했을 핵심 첫 번째죠. 그 18개 오너들한테 안종범이 네. VIP 관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라고 그런 전화를 식으로 했겠죠. VIP 관심 사항입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철이 이메일을 보내면서 팔레스 모여라. 그다음에 집합하라. 이제 두 분의 오다를 때리는 과정이 틀림없이 VIP 특별 관심 대상입니다. 사안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A급 평론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국민들도 알고 있는 그랬더라고요. 내용인데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재구성해 보는 거지. 알고 그리고 있는 이제 이거를 정말로 정말 그랬구나. 우리의 의심이 맞았네. 이렇게 그걸 확인할 수 확인해야 있어야 된다. 되는 거죠. 마치 앞으로. 확인 국감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확인 특검. 우리가 여기서도 영어 한번 써야 돼.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럼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출연 약정서를 내고 하지도 않은 회의록에 도장을 찍는 동안에 또 정부도 굉장히 바삐 움직였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틀 기업들이 사이에. 도장 찍는 그때 세종시에 있던 문체부 담당 주무관이 서울로 오는 KTX를 탑니다. 12시 57분 기차인가 뭐 아무튼 타고 난 12시 57분. 네, 낮에. 밤에는 없어요. KTX. 네. 안 타봐서 잘 그래서 타고 서울로 와서 5시에 정경련 가서 등록 서류 받고 가서 받았어요? 본인이 가서 받았어요. 저 애들이 갖다 준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담당 주무관이 갔어. 정경련에 찾아가서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가가는 서비스네. 그러면 정부가 많이 좋아졌어. 정말 좋아졌어. 민원인한테 찾아가서 받고 이렇게 해요. 이거 상당히 잠깐 여기 잘라서 죄송한데 상당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을 때 딱 들어가가지고 부산에 있는 방송사를 방문을 하겠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출장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냐라고 했더니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을 오라고 하면 되지 왜 가세요? 그래서 차관이 지역 순찰을 하는 것은 출장비에 전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행사가 아니면. 오라고 하면 되지 왜 가냐는 거야. 어차피 다 오라고 하면 되니까 출장비가 없군요. 애초에 계산에. 이거 아주 충격적인데 찾아가는 공무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다?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네. 사건. 고객이 최고 수준의 고객이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은행이야? 그래가지고 받아갖고 이거를 이제 저 광화문에 문체부 서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등록을 하고 그때 세종시에서는 그 주무관의 상관인 과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결제하고 전자결제. 네, 이렇게 한 거죠. 야, 거의 뭐 국정원 수준으로 움직이네 문체부가 문화부가. 국정원 왜 웃네? 안기부가 아니고. 아니, 제 최근에 바로 이 문화부 지금 문체부인가요? 네. 이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관할로 우리 민족 동료의 작곡가를 기리는 무슨 이렇게 재단도 아니고 무슨 사단법인 하나를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만들자고 냈는데 제가 조금 그 기획서를 만드는데 좀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문체부가 뭘 이런 걸 만드시려고 그러냐면서 몇 번을 찾아갔는데 정말 한번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 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이게 아니고 정말 만나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그냥 전화로 뭐 그런 걸 또 만들려고 그러세요.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야,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면. 이건 중요하잖아. 우리 김모 주무관이라는데 좀 이름 좀 공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한테 주무관 이름. 이분한테 전화해서 나한테 좀 와보라고 하면 오나 안 그거는 따로 그냥 나중에 물어봐봐. 근데 주무관 이름을 공개하면 안 돼. 주무관이 무슨 죄가 있어. 이분 얘기 뒤에 조금 이따 할 건데요. 뭐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까 정경련 회원사들 움직인 힘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공무원들을 움직인 힘. 이건 또 뭐냐?
뭐 이게 같은 힘일 수도 있고 다른 힘일 수도 있는데요. 21일 걸리는 절차를 하루 만에 정리하도록 만든 이 힘은 뭐냐? 이거는 일단 이승철 부회장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정경련 부회장이 뭐 문체부까지 그 전화하겠어요? 힘은 트라우마야. 아 트라우마. 최순실 딸내미 네. 승마 국가대표 맞아. 선발전 때 그거 잘못 해가지고 국장하고 과장이 좌천당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문화부의 트라우마 청와대 오다면 아니지 청와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BH 오다면 네. 그 확실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 트라우마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오늘 분석이 완전 쩔어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다만 문체부가 이 건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군가는 알려줬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트라우마가 작동했겠죠. 세월호나 지진 대처하는 것보다도 일사불란하게 대처했잖아요. 이 정도면 그 주무관이 국정감사에 나왔네요. 국정감사에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류문화진흥사업 관련해서 서울 출장 왔다가 겸사겸사 받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급 서비스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고 덜덜덜덜 떨었어요. 젊은 주무관인데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방송 카메라 잔뜩 있고 물어봐요.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래서 결국 진실을 말합니다. 정경련에서 연락이 와서 과장님한테 보고했더니 과장님이 서울 가서 받아 오라고 지시했다. 사무관이 갔구나 그러면. 네, 그런 거. 주무관이. 주무관이 왔어. 6급. 네. 옛날 그런 주사.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받아온 거예요. 그렇게 진실을 말했는데 이 사람이 정경련 누구 만났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 안 난다고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얘기 안 할 건 안 하고 땀 흘리면서도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서도 공무원 사회를 내밀히 분석을 해보면 네. 아주 잘 짜여진 각본대로 들어간 거예요. 네. 주무관선에서 그렇죠.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자른 거예요. 아니 주무관선에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문화부도 나름 체면이 있고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장선에서 짜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주무관이 과장까지만 불고 그다음에 당사자 정경련의 통화 대상자는 안 불고 이 두 가지가 짜여진 다 짜져진 그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했고 그 과장은 조만간에 승진할 겁니다. 근데 일단 거기서 밝혀진 게 있잖아요. 주무관이 말하면서 그래도 1년 동안 재단 허가 업무를 하면서 사무실 밖에 나가서 서류를 받아온 것은 이때밖에는 없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주무관 좀 친해져야 되겠다. 주무관요? 너무 떨었던 거예요. 아니 짜여진 각본이라니. 그것까지 각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사실은 드러난 거죠. 그 정도의 준비는 문화부가 그렇게 뻔뻔한 조직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무관한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고 주무관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까지는 책임을 져라. 과장이라면 서기관이죠. 서기관이나 부의사관이니까 보통 과장은 상급의 부의사관급들이 해요. 근데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 설립 허가가 초고속으로 이렇게 진행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등기 신청은 그보다 먼저 이미 돼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최종 결재가 나고 그 다음에 결재가 났다라고 하는 걸 통보하기 전에 등기 신청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전입 신고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애가 나와야 출생 신고하고. 근데 나오기 전에 신고한 건데요. 그것도 뭐 누가 전화하지 않았겠어요? 결제 났다. 신청해도 된다 이렇게. 그게 이제 10월 27일. 네, 그날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그렇게 해서 법인 등기 완료는 4시 23분에 끝났는데요. 현판식은 2시에 해요. 아직 법인 등기도 안 됐는데. 네, 현판식을 2시에 하고 그 2시에 뭐 삼성 부회장도 오고 현대차 부사장도 오고 다 와요. 이승철 부회장, 정경련 부회장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행정 절차는 절차대로 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뭐 그게 다 될 거다라고 미리 짜놨으니까 예상을 하고 현판식도 그날 하죠. 현판식 저 간판은 그 전주에 맞췄겠죠 뭐. 현수막도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번개불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공개 행사니까 현판식 일정을 27일 2시에 잡아놨다는 얘기는 여기에 맞춰서 이미 이제 다 맞춰야 진행한 되는 거죠. 네, 다 맞춰야 되는 거죠. 보도 자료는 그날 아침에 나와요.
정경련 홈페이지에 지금도 있어요. 보도자료가. 보도자료가. 네. 네. 그래서 현판식까지 연걸 보면 이제 여기서 또 합리적 의심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그 정경련 회원사들에게 압력을 누가 넣었던 힘, 가했냐. 네, 우리 다 아는 의심. 힘. 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그거. 두 번째가 문체부 등 공무원 움직인 힘. 요거 있고요. 세 번째가 이런 거 전체를 기획해가지고 조율하고 컨트롤한 컨트롤 타워. 뭐 이런 게 있겠죠. 팀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저 해봐서 하는데 이 법인 슬립 등기 접수 등기소 가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인지도 많이 사야 되고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시간 많이 정말 줄 힘들어요. 많이 쓰고. 아, 형님도 이제 서서히 이명박 닮아가나 해봐서 아는데. 우리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단식 해봐서 아는데 일주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한 3주 정도. 해봐서 아는데. 3주 정도 하고 이렇게 힐 우리가 했을 때는이라고 표현했지. 해봐서 아는 그래요? 데는 아니야. 네. 아니 그래서 정경련이나 문체부보다 윗선에 누가 기획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이 확실히 벌어진 거고요. 네. 근데 그럼 문체부한테만 그렇게 오다를 때렸냐 그런 거 아니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미르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거든요. 이게 돼야 거기에 돈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그렇죠. 사람한테 그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예, 감면해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감면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서를 첨부해야 돼요. 지정기부금 단체로 그 신청할 때. 근데 저도 동네에서 민중의 집이라고 작은 단체 하면서 이 지정기부금 단체 되려고 서류 넣고 이랬는데 뭐 1년 동안 활동했던 보고서를 사진까지 전부 첨부해가지고 뭐 내라 둥둥 뭐. 아, 그럼 이거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어려워. 이 지정기부금 단체 되는 건 진짜 어려워. 그럼 이거는 신규 단체는 안 되는 거네요. 아 근데 이것도 허가 관청에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추천서가 있긴 있었는데 거기에 문체부 장관 도장이 안 찍혀 있었는데 그냥 통과됐어요. 도장 없이. 네, 도장 없이 통과됐어요. 그럼 불법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기재부는 누가 움직였나? 그러니까 문체부도 아니고 문체부를 넘어서 네. 또 기재부까지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요. 영향을 미칠 사람이 행정적 실수가 나온 거네. 그게 이제 가장 잘 봐줬을 때 아니지. 우리가 가장 좋은 해석, 선의 아니 해석했을 때. 시나리오대로 가면 그렇죠. 배우는 큐 하면 바로바로 도장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거잖아. 그래서 도장이 빠지고 국감에서 드러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기재부도 그래서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적 실수야. 오늘 분석이 엄청 예리해요. 오늘 갑자기 이러는데 주말에 뭐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하루 거 더 몰래 쉬었다고 먹었나? 지금 컨디션 좋아. 네. 근데 이 문체부 기재부의 이런 실수까지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이제 위선이면 뭐 청와대 말고는 그 우리 또 있나요? 우리나라에? 안 가르쳐 주지. 청와대 위에 모르겠어요. 미국. 미국? 뭐 그럼 이제 이 두 재단이 이제 이 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한 재단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 방송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달라요. 이건 제 의견이니까 네. 저는 A급 평론가가 코멘트 해주실 거라고 보고 미르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 준비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K스포츠는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르 만든 다음에 K스포츠 재단을 몇 달 후에 만들었잖아요. 네. 물론 그 집행 과정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회의록도 똑같고 뭐 이런 얘기는 지난주에 다 나온 얘기고. 근데 K스포츠 설립의 목적은 다른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산 투자인가? 이 박근혜 대통령도 유경재단 영남학원 정수장학회 이사장 쭉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 개 만들려고 했던 이런 건가? 재단도 분산 투자하나? 여러 개 만들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K스포츠 경우에는 최순실이 기획 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이 막 드러나요. 그 중에 하나가 정동춘 이사장 저 스포츠 마사지 센터 대표를 이사장에 앉힌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냥 주목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정동춘 이사장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모 씨. 이 사람이 언론에 이렇게 밝힙니다. 최순실 씨가 자기한테도 제안했대요. 이사장을. 근데 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단을 설립하는 데 필요하니까 퇴직 메달리스트들이 꿈나무 어린이 선수를 육성하는 방안을 자료로 준비해달라. 이렇게 이 이모 씨
아까 정동춘 이사장하고 공동 운영했던 스포츠 마사지 센터를 이런 그 요구를 이 이모 씨가 딴 사람한테 한대요. 최순실 부탁 받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불꽃이 번쩍했는데 합리적 의심 네 번째예요. K스포츠 재단은 처음에는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미르재단이 맞는 거고요. 요거는 최순실 용인데 최순실이 자기 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K스포츠가 네, 왜냐면 메달리스트들이 할 일을 여기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최순실의 꿈은 자기 딸 올림픽 메달리스트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삼성이 말 사주고 승마장 사주고 뭐 마사회 주최 전국 승마대회에서 그 난리가 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메달리스트에서 메달리스트가 메달 따고 나면 그다음 뭐 해요? 진짜 뭐 네. 연금 받으면 되지. 네, 연금 받죠. 그다음에 뭐, 코치하죠. 뭐 이런 거 하지 몇십만 원. 않습니까? 네, 근데 최순실 딸은 K스포츠재단이 만약에 계획대로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K스포츠에 대해서 2016년 9월 26일 날 시사정을 해서 네.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느냐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다른 대기업 한 관계자는 연말 모임 때 미러 재단은 서향이, 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이라고 이야기해서 아까 이제 미러 재단이 서향이는 그러니까 그 박지만의 부인이죠. 부인 변호사.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옳게 미러 재단은 서향이, 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이라는 그 말이 나돌았다라고 이제 그 시사 저널이 보도를 해요. 그래서 미러 재단이 최순실이다. 우리 이제까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 이야기 이후에 관련 보도가 하나도 안 나와. 서향이의 그러니까 변호사 요즘 그 변호사 다시 예,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재개업을 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미 서양이가 물밑에서 움직였다라는 의혹 보도를 치사저널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 추진 계획 문건 입수 기업별 할당제로 동거처라고 해서 시사저널을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시 그 미르 재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그럼 미르 재단은 이제 이 박 대통령 퇴임 후를 준비한 거라고 본다면요. 이 또 주목할 만한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했죠. 네, 뭐 차은택이라고 네, 뭐 이제 사람입니다. 요 국면에서 하여튼 드러났는데 문학에 계시니까 네. 강원 선생님은 미리 다 아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이분이- 굉장히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또 연출한 감독으로도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분이 저도 이렇게 회의장에서 몇 번 봤는데 문체부 회의장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 무슨 큰 뭐 인천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뭐 엑스포라든가 이런데 어떤 뭐 그 큰 영상 감독 뭐 이런 국가 주요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맡은 그러니까요. 인물이에요. 네. 인물이고 물론 이제 뮤직비디오 쪽에서는 워낙 뭐 유명한 베테랑 감독이고요.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창조경제 추진단장까지. 그러니까요.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창조경제추진단장 하는데 또 다른 추진단장이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에요. 네, 그렇고 이게 뭐 사실인지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직접 얼굴 보고 밤에 심야 독대 보고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그리고- 정도로 짜나? 네, 그리고 이분이 추천한 사람이 미르재단 이사들 대부분을 차지했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그만뒀어요. 이 시끄러워지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미르재단이 차은택 씨가 정말로 물밑에서 주도했다면 이거는 뭐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쓴 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이후를 준비한 거라고 보는 게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진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요. 미르가 재단 설립하고 나서 이게 포인트네요. 네, 정관을 3번 바꿨어요. 네. 근데 바꾼 정관에 8조 3항 보면 운영 재산을 이사장이 정하는 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런 조항이 들어갈 수 있나요 법적으로? 그냥 재앙적 재단을 만든 뭐 거지. 아무튼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럼 뭐 법적으로 그런 아니 그게 가능한지는? 그럼 이사회가 왜 필요해? 네, 말이에요. 이사장이 네. 지 맘대로 쓸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미르재단에
그 운영 재산, 그러니까 기본 재산 해가지고 뭐 그 저기 뭐예요 건물 있고 뭐 있고 뭐 이런 기본 재산 이게 100억이고요. 운영 재산이 388억인데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388억에 해당하는 운영 재산을 이사장이 예. 야 그리고 정부에서 이거는 보면 교부금 장관이 마음대로 쓰다가 자기 학교 자기 출신 학교 모교에 돈 넣어가지고 잘린 장관도 있었잖아요. 이명박 때.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돈으로 만든 건데요. 저는 이 돈이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정관을 바꿀 때 그때 이사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정관은 당연히 아니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했겠어요? 이후에 이사장 될 분을 위해서 만들어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이게 합리적 의심 5번째. 박근혜 이사장이 쓸 수 있도록 정관 바꿔놓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감사를 하지 못한다. 이사회에서 그 오케이하고 동의했는데. 이사회에서 바꾸면 되고 이사회는 다 차은택 계열이고 그다음 그마저도 시끄러워지니까 없어졌고 사람들이 다 사임했고 지금 미르재단 이사회에는 정경련이 보낸 사람 한 명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럼 다른 이사들 이제 다 그만뒀어요? 네, 다 그만뒀어요. 그럼 이사회에 이사 한 명이 있네. 이사 한 명 있어요. 이사장도 없이. 예. 네. 그리고 뭐 야, 거기 이사장은 가고 싶다. 이사장 가고 싶다고요? 그러면 그 손을 대야지. 청와대가 미쳤어요. 몸무게 100kg 넘는 사람을 넣어주게. 그런 왜 몸무게 많이 그건- 나가는 분의 그건 비하 발언을 굉장히 하십니까? 인종차별보다도 더 나쁜 발언인 거 몰라. 그럼 발언 취소. 지어주세요. 자, 그럼 정권을 바꾼 이사장이 그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제 박근혜 이사장 말고는 그렇게 못 쓰겠죠. 왜냐하면 미르재단 1대 이사장은 김영수 연세대 교수였어요. 9월 초에 사직했어요. 이분은 제자가 차은택 씨였어요. 차은택 추천으로 됐다라는 설이 많은데 이분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미 정부에서 한 50억 보조금 받았고요. 이미 배가 불러. 배가 불러. 마이불. 네, 많이 불러요. 마이무스. 사실 이분도 제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보시기 어떠세요? 배가 많이 부르시던가요? 아니, 제가 때 볼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좋으신 분인데. 아 그래요? 제자 하나를 잘 두셨구나. 아무튼 그래서 뭐 누가 여왕의 금고에 손을 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심할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두 재단이 사실 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저는 그게 또 증거다.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를 바라본다는. 아니, 그렇게 급하게 재단을 만드는데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미르재단 출연금 규모가 1등이잖아요. 삼성문화재단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한 일은 없다는 얘기 이미 다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외국 그 출장 가셨을 때 그때 뭐 따라가가지고 프랑스에서 한식 요리 시식 행사 주관했다. 뭐 K스포츠 재단은 아프리카, 이란 이런 데 가면서 태권도 시범 행사했다. 뭐 이런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재단이 이게 재단계의 신입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경력 빵빵한 재단이나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받아서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문제지만 특혜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문제는 그거 말고 거의 일을 안 했어요. 돈을 그냥 갖고 있어. 그러니까 특혜만 하는 거야, 특혜만. 네, 그거 한두 개 하고. 특혜 받는 것만 하는 거지. 일반 활동을 왜 해? 특혜. 그러니까 그나마 한 것도 다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일을 많이 하면 돈이 줄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금고에 돈을 아껴야지. 그런 거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진들도 계속 그만뒀는데. 네. 그죠? 야,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내수시장과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혀 기여를 안 했네. 기여를 안 하죠. 그거보다 좋은 사람들은 돈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모아도 돈을 쓰는 사람.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 국정 운영 철학을 정면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대통령이 안 했겠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내수시장 진작, 내수경제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돈을 써야 소비가 미덕이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이 사람들 정말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통령이 퇴임 후에 써야 될 돈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뭐 이렇게 저는 뭐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고요. 미래재단 규모는 좀 이야기를 해줘봐라. 규모는 아까 삼성 문화재단보다도 많고 문화재단 중에서는 근데 제일 큰. 아니 이게 480 몇 억이에요.
486억. 네. 예. 그렇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써야 될 돈이니까 저는 아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진짜 금고지기는 이사나 이사장이 아니고 정경련인 거죠. 왜요? 그건 또? 정경련이 애초에 돈도 모았고 그다음 그 이후에도 두 재단 사태에 계속 개입하고 있어요. 두 재단이 문제가 되니까 정경련이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그거 왜 정경련이 발표해요?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말아먹든 정상화 시키든 그런 건 이사회가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경련이 발표해. 그리고 이사진 중에서 일부를 정경련이 파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파견도 했고요.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위치도 잠깐 여의도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 거고. 이게 우리가 업계에서 수직 계열화라고 그러잖아요. 수직 계열화. 청와대, 정경련, 재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데 중간에 정경련의 역할은 브로커잖아요. 그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잖아요. 이 브로커가 이제까지 자기가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해왔어. 근데 계속해서 그 주장들이 각종 정언과 보도에서 픽사리가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경련이 총대를 매. 근데 그러니까. 정경련이 총대를 매는 게 아니야. 이성철 부회장이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철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정경련이 그때 옛날에 왜 어버이연합을 3년 동안 5억 몇 천인가 지원할 때도 네, 그때 그 사람이죠. 자금 네. 지원을 실제로 집행했던 사람. 야, 참. 근데 정경련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재단법인에 돈을 출연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법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정경련이 자꾸 개입하고 이제는 두 개를 해체하고 뭐 통합법인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우리 A급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A급이라 강조하지 마. 계속 얘기하니까 부담 정치자들 진짜 비웃어. 그냥 그런 B급, 부담을 B, 이겨내셔야 됩니다. 생경 B급 평론가라고 이야기해. 네, 그래서 우리 양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이제 계좌 다 사라지고 이러면 이거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누가 돈을 얼마나 냈는지가 드러난 것도 있지만 아마 안 드러난 것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수습을 전부 정경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 결정적인 이야기 하나 있다. 꼬불쳐 놓은 돈, 비공식적인 돈. 우리는 그런 돈을 일명 비자금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여기 비자금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 네, 그런 게 이제 확인해야 될 내용인 거죠. 네. 저는 정경련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정경련의 움직임을 보면 점점 설득력이 더 생기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안종범 수석이 뒤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심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돈 모으는 것도 정경련이 쭉 했는데 안종범이 전화했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 노웅래 의원이 그 녹취록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기업 한쪽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 수사해가지고 18개 기업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더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합리적 의심 6번째는 대기업에게 미르재단이 청와대가 주도한다 이 얘기를 누가 했는가? 우리 아까 다 한 얘기지만 이게 밝혀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경련이 지금 다 수습하고 있는 이 뒤에 마쿠에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실체, 인형을 끈으로 조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단 설립 마쿠에 뭐 그동안 얘기 나왔던 대로 최순실, 안종범, 이승철, 차은택 이런 라인이 있을 거라는 이 의심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합리적 의심 7번째가 이런 거예요. 다 알겠는데 안종범, 이승철은 뭐 관계를 알겠어. 그리고 안종범이 정책 조정 수석이고 이승철이 창조경제 그 추진단 단장이니까 연락 자주 주고받죠. 이승철, 차은택은 공동 단장이니까 또 연락 자주 주고받았을 테고 알겠는데 모르겠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순실하고 차은택은 무슨 관계일까? 서로 친하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차은택이 박 대통령하고 친분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순실과 가까워서일까? 이런 거는 아직까지 나온 얘기가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밝혀야 될 사항 아닌가 앞으로 이런 생각. 밝혀져야 될 사람이 앞으로 계속 많은데 어떤 찌라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찌라시 얘기가 있군요 예. 또. 최순실이 정윤회하고 이혼한 사유가 그게 차은택 때문이래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그건 좀 너무 찌라시스럽다. 찌라시의 내용. 이거는 뭐.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 따라하지 말자. 뭐요 정도 해서 네. 아니 찌라시 그러게요. 이야기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만 있죠. 일단. 찌라시에서 그렇게 네. 이야기가 나온다고. 자 그러면 뭐 밝혀질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럼 재벌들 입장으로 한번 가보죠. 그럼 재벌들은 실제로 출연을 내게 된 과정에 대해서 또 의심할 만한 건 더 없습니까? 아 이게 내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의심도 의심인데 수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또 합리적 의심 8번째 건데 기금 출연의 절차와 과정을 죄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결 안 거치고 돈 낸 기업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정도의 돈은 이사의 의결 사안이.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시간으로 봐가지고는 뭐 그러면 그리고 몇 개 기업은 K스포츠에 돈 낼 때 그 몇 달 후잖아요. 미르재단에 돈 내고 나서 그 후에 돈 낼 때는 K스포츠한테 이럴 때는 몇 개 회사는 의결을 거쳤다는 보도가 있고요. 의결을 안 거쳤다는 보도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의결 안 거친 데는 다 배임해요. 그래서 그거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특검이 필요한 이유죠. 포스코는 약정서도 안 썼는데 19억이나 냈다면서요. 그게 이제 예. 애초에 약정서를 안 썼지만 그래서 대부분 약정서 쓴 기업들이 거의 99% 돈을 나중에 내는데요. 약정서를 안 썼는데도 돈 낸 기업이 있고 이런 게 더 있는지는 조사해 봐야 되는 약정서는 상황이죠.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약정서요? 네. 약정서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그렇게 약속을 한 거고 그래서 보통은 약정서대로 안 내기도 하죠. 네, 이게 약속이에요 그냥. 교회 보면 약속 증서 같은 건축 거예요. 헌금 할 때 약속 헌금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내고 나서 떼먹는 행님들 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정서대로 안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약정서보다 더 내기도 하죠. 근데 이번 경우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약정서를 한 달 전에 쓰고 나서 10월 25일 날 쓰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미르재단이 공문 보내요. 11월 27일까지 다 내달라. 약정서에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그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다 내요. 또 기업들이. 야, 근데 굉장하죠. 이거 진짜 재밌는 이명박 정부 때 지금 그 IPTV 협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파견 나간 서기관이 각 약정서대로 돈 좀 빨리 내라라고 했다가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그 양반 자천됐거든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약정서대로 돈을 안 내라고 이야기했다고 청와대에서. 근데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때하고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그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문제 없다는 뜻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정서대로 돈을 냈고요. 저희 관심사 중에 하나는 포스코처럼 약정서를 안 썼는데도 낸 기업들이 또 어디 있을까? 정말 대단한 기업이야. 이거는 뭐 우리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 기자분들이 열심히 취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 그럼 앞으로 정말 밝혀져야 할 사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석수 감찰관 사표 수리 이후에 그 또 6명의 그 감찰관 자동퇴직된 것이 또 이과 관련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뭐 한두 가지 더 이제 밝혀져야 될 게 있다고 보는데 이석수 감찰관 사표 수리하고 나서 그 밑에 6명 잘랐어요. 6명은 누구냐면 원래 감찰관 법에 보면 특별 감찰관이 있고 그 밑에 특별 감찰관 보가 한 명 있고 그 밑에 감찰 담당관을 10명 이내에서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감찰관 보하고 감찰관 합쳐서 6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그 6명을 다 잘랐고요. 제가 의심이 드는 건 인사혁신처가 잘랐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요청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법무부는 자기가 그냥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걸 빨리 요청해가지고 빨리 자르지 않으면 우리 박 대통령에게 힘든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래서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우병우 선생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최순실 K스포츠 재단 그리고 미르 재단 터지면서 우리 우병우 민정수석이
너무 소외됐어.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이분을 소홀히 대했어요. 지난 한 1, 2주간. 스포트라이트를 쫙쫙 붙여주는. 그러면 안 돼. 우병우 인기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관종이라고 하나요? 관종? 관종이 뭐죠? 관심받고 싶어하는 종자. 네. 어제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빠 우리 반에 관종이 있는데 그래서 뭐 관종이 뭔데? 나 어제 알았어. 관심 받고 싶어하는 종자. 우리 관종 우병우 선생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가 너무 소홀히 대했고요. 우리 우병우 선생도 이 국면에서 역할을 하고 계실 거다. 우리 이런 말씀 K-팝 그 드립니다. 아이돌 그룹처럼 너무 이렇게 스타들이 너무 자주 빨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길지 않아. 수명이 길지 금방 않아. 바뀌어요. 우리 진짜 팬심.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지켜야 돼. 그렇지 지켜야 돼.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죠. 문체부, 기재부 나왔잖아요. 근데 법무부가 또 이렇게 해석했죠. 이거는 또 청와대에 우병우 또, 쪽에서 거의 했을 거다. 토탈 사건이야. 토탈 사건.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 그러면 이제 교육부 얘기 나와야죠. 교육부. 또 교육부는 여기 왜 들어와? 이대. 이제 최순실 이제 딸의 그 이화여대 특혜요. 네, 요거는 이제 드러난 사실이 대충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입학할 때 특혜가 있었던 것 같다. 잘 모르지만 근데 교육부 형님들이 여기 개입을 했다고? 아니 이건 아니고 제가 뒤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대는 원래 2014년까지는 11개 종목에서 체육 특기자 6명 뽑았는데요. 2015년부터는 23개 종목에서 6명 뽑았어요. 야, 이거. 네, 여기 새로 들어간 게 뭐 댄스 스포츠, 뭐 복싱 뭐 이런 건데 이대에서 복식. 네, 근데 어쨌든 12개 종목이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2015년에 요트 특기생 2명.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종목이고요. 수영 특기생 2명. 이것도 원래부터 있었던 종목. 스키 1명도 원래 있었던 종목. 그리고 승마 1명. 최순실 딸. 그러니까 새로 종목이 늘어나서 특기생이 새로 들어온 거는 승마가 유일해요. 그래서 입학이 좀 구리다.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출석 결석 상황인데 지금 2학년이거든요. 2년 동안 2번 나왔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학 먹었나? 정학요? 정학 안 먹었어요. 1학기 때 학사 경고, 2학기 때 휴학. 내가 전두환 딸하고 같은 과예요. 누가 물어봤어? 누가 물어봤어? 걔 매일 나왔어. 전두환 딸도 매일 나왔어요? 전두환 딸도 경호원하고 같이 매일 나왔어. 경호원하고 같이. 근데 이분은 경호원이 없었나 보지. 1년에 하루씩 나왔어요. 1년에 하루씩 나왔고. 전두환 딸보다 위인데.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올해 5월 달에 이대에 쫓아가서 지도 교수 만나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 지도 교수 교체되고 2번 갔는데 그러면 한 번은 엄마 손잡고 엄마 손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 교수 바뀌고 그러고 학칙이 개정돼서 뭐 국제대회 나가고 이렇게 하면 수업 안 들어와도 결석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야 정말 이렇게 된 거고요. 대단하다. 네. 근데 이제 이대도 그러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받았을까? 그래서 이대가 정부가 하는 지원 사업은 전부 석권했어요. 네. 뭐 대학교에 지원해주는 뭐 프라임 사업, 코어 사업, 여성 공학 인재 양성 사업, 평생 교육 단과 대학 사업 이게 그 이대생들 데모하고 뭐 이랬던 그 건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거를 거의 다 석권했고 전체 사립대학 중에 지원받은 것 1위예요. 1위인데 국정감사에서 이게 이제 합리적 의심 10번째인데요.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자료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교육부는 무슨 기준으로 이런 걸 평가했길래 이대가 1등 했냐 자료 달라 이랬는데 교육부에서 그거 주면 대학 서열화 가 말하자면 우려가 된다. 어디가 더 좋은 학교고 어디가 나쁜 학교인지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못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지랄들을 하세요. 아니 교육부 형님들 진짜 옹색하다. 그거 다 그때 언론에 발표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죠. 모아 보니까 1등이고 여기에 뒤쪽이 뭔가 구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학 서열 이거는 너무 옹색하다. 자 문체부, 기재부, 법무부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예요. 그래 교육부가 빠지면 안 되지 이럴 때 그러면. 중요한 국가 사업에. 그래서 이것도 국정감사로는 해결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 의심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 가지가 다 냄새가 너무 확실히 납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충농증인데 냄새가 나. 비염이야. 비염이야? 비염이면 냄새는 맞나요? 그런데 냄새가 워낙 독해. 그래서 너무 맡을 수 있어. 근데 과연 이제 우리 강대가 보기에 이런 이 지금 11가지의 의혹을 다 묶어서
전체의 전부를 밝히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이번 주부터 국감 다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감에서 일부가 또 드러나겠죠. 근데 진실은 특검 아니면 안 된다. 이례재단 때도 특조위도 있고 청문회도 했는데 뭐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강제로 모금했다 이거 확인 안 됐습니다. 근데 정경련 회원사들을 누가 움직였느냐? 안종범, 이승철 전화기 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기재부 공무원 누가 움직였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하지. 문체부, 기재부, 국방부, 교육부 4개 다 한꺼번에 하자. 법무부. 법무부. 국방부는 안 들어갔구나. 국방부는 이렇게, 싸워도 한다고 바빴다. 이렇게 다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화 다 열어야 돼요. 그리고 최순실 수사해야 돼요. 최순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지만 이게 오겠습니까? 저 채택도 안 될 거고요. 근데 이 사람 무소불위의 권력자 아닙니까? 이 사람 수사해야 되고 차은택도 불러야 되고요. 재벌들은 수사해서 다 배임으로 처벌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종 우병우 선생님 우리 챙겨드려야 되죠. 그렇지. 네, 챙겨드려야 되고 하도 이제 우리가 몇 번 다뤘더니 정이 가요 제가. 우리 선배님. 그래서 챙겨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대 교육부 국정감사로 해결 안 되는 거 이것도 다 하려면 근데 특검 발고 되겠습니까? 서열화가 자꾸 밝혀지니까 그건 빼주면 안 돼? 그거는 특검한테 부탁하세요. 특검 만들어주면. 그래, 대학 서열화 드러난 데잖아. 아무튼 저는 뭐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주에 국정감사를 해도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많지 않죠. 게다가 지난주에는 야당만 했는데요. 야당끼리만 이번 주부터는 새누리당도 들어오잖아요. 시간도 줄어들어. 질문할 시간도 줄어들고 뭐 나올 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역시 답은 특검이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늘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을 하시는 분이죠. 최근 비공개 당직을 그만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이분을 모시는 게 아니고요. 그의 심리를 그분은 지금 분석해 힘들어가지고 못 와요. 병원에 있어서. 지금 꼴랑 일주일 단식하고 굉장히 일주일하고 있으니까 꼴랑이라니 일주일이나 못 오시니까 그의 심리를 대충 분석해 보려 합니다. 대중심리학자인 황상민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